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그 7번과 8번 있는데요. 그게 전제가 어, 자,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하면 뭐 한다? 느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로 역적 모의하는 사람이죠. 입을 맞춰가지고 큰일 납니다. 요즘에 입 맞추면 특수관계자예요. 역적 모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특수관계자들은 뭡니까? 친척, 그다음 인척 이렇게 관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친인척이고 요 속에는 우리가 또 뭐가 있으면 배우자도 있죠. 요 안에 배우자도 있겠고, 직계 관계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 관계도 있겠죠. 그럼 요게 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요게 아버지 개념, 그 육촌까지, 육촌까지. 그 다음에 인척, 외가 쪽, 사촌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느낌만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의 사장을 뭐라고 하죠? 우리 용역을 사용한다. 사용자. 그리고 그게 종업원 관계를 우리는 뭐냐? 지배 관계 있죠. 요것을 우리가 특수 관계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종업원에 대한 배우자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직계 조은비속이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과 특수 관계자니까 고로 이 사람이 이 사람들과도 특수 관계자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주인이 뭡니까? 회사에 돈을 댄 사람은 누구죠? 주주죠.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 관계, 그리고 친인척 관계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역적 모의를 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다. 근데 그 특수관계자들도 우리가 특수관계자들 거래는 내부자 거래다 이렇게 들어봤나요? 내부자 거래다. 외부자 거래를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저들끼리 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정부는 배우자와 직계 조은비속과 거래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관심을 두고 본다는 거죠. 관심을. 그래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나는 배우자에게 돈 받았어요 하니까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부동산 주면 나는 자식에게 돈 받고 넘겼어. 웃기지 마라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 세법적으로 배우자가 매매가 됐던 직계 조은비속권 거래된 것은 뭐 무조건 기본적인 뭐로 본다? 너희들은 정려로 본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일단 정려로 본다는 거 듣고 그러나 본다? 근데 이 용어는 지금 지방세법에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런 배우자 간 직계 조은비속 거래는 뭐로 보지만 정려로 본다라고 했어요. 다만 있어요. 다만 전제로 했던.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의해서 입증한다면 내가 이렇게 그랬어. 유상으로 입증한다면 유상이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유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암기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암기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일단 항상 뭐래요? 배우자 간 직계 조은비속 간의 거래는 취득행위나 양도자 입장인 두 거래를 취득세법도 마찬가지, 취득세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더 정려로 본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국세는 원래 그게 정려로 추정한다는 말이 돼 있어요. 원래 국세에서 먼저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취득과 관련돼 있으니까 지방세는 그 말이 없었는데 그대로 법을 정했다가 명문화시키자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와 양도세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이 내용이 어디 논다? 양도소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 간 직계 조은비속권에는 지방세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해석되어 있고 법률이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추정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들은 유상입니다 하는 거죠. 그 유상행위인데 그 내용들을 암기하지 말고 한 번쯤만 생각하세요. 한 번쯤. 그래서 A와 B 관계가 A에서 B로 넘어오면서 B로부터 유상으로 일단 A와 B 관계가 뭐다? 배우자나 직계 조은비속 거래라면 뭐로 본다? 정려로 보지만 있어요. 정려로 보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유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입증하니까. 그럼 이 B가 A로 부동산을 가지면서 1번 봅시다. A 부동산이 어디서냐? 채무관계 때문에 채권자가 A 부동산을 법원에 넘겼어요. 그걸 우리가 임의경매 처분이다 하죠.
또 국가의 세금 때문에 공매 처분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공매라든지 경매되어서 있는 물을 B가 입찰을 응했어요. 그럼 입찰을 응했다고 해서 B가 박느니 낙찰받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낙찰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걸 받으려면 일반보다 아주 높은 가격을 적어야 낙찰받아 올 수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배우자의 부동산이 직계 부동산이 공경매 처분되는 것을 B가 배우자가 뭐한다? 공매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누구를 통해서 가면 법원을 통해서 주므로 그런 객관적이 입증된다. 유상이라고요. 배우자 그래라도.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넘겨주는 사람 A의 부동산이 우리가 너무 행편이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파산 선고 받을 수 있어요. 파산 선고. 그럼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파산 선고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또 처분돼. 그것도 역시 파산 선고 처분되는 재산도 파산 선고를 받아서 처분되는 재산도 공매를 통해서 처분될 거라고요. 그러면 역시 받아오면은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 파산 선고. 자, 그런데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B가 받고 있는 3번은 뭐냐면은 A는 부도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B는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A는 뭐를 주고 토지를 주고 B에게 그 대가로 뭘 받는다? 상가를 받아와서 이걸 뭐냐? 교환이죠. 이 교환이라는 금전적 가치가 주고받지 않았지만 상대간이 서로가 등기부에 자기 재산을 입증하고 있었죠. 그거를 대가를 줬죠. 그러면 이거는 현금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서로 주고받은 교환행위. 교환행위는 어떤 사람이 거래하든 전부 다 유상이다. 교환행위는 무조건 다 유상이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런 집안끼리 하면 안 돼요. 집안 망하는 일이야. 가만히 있어는. 됐나요? 배우자 재산이 토지가 있고 그 배우자 재산이 상가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가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토지 가치가 팍 오르니까 한쪽에 아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바꾸자 했어요. 바꿔줬더니 갑자기 있습니까? 뭐네요? 토지 취득할 때 가액이 있고 지금 시가가 있겠죠. 상가 건물 취득했을 때 가치가 있고 시가가 있겠죠. 서로 파니까 뭡니까? 각자가 양도소 내야 되지. 양도소득세. 그거만 냅니까? 각자 받아오는 재산이 부동산이잖아. 취득세 내야지.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취득세 양도세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집안끼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다. 교환. 자, 그 다음에 B. 자, 이 B란 사람이 A로부터 물건을 가져왔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어. 뭐냐? 과거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였어. 자기 소득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할 때? 지금 내 통장에 내가 옛날에 일을 했고 일한 돈이 내 통장에 따로 있다는 거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증명했다고요. 내가 벌인 돈이라는 걸 증명했다. 소득 증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가져오면서 뭐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 재산을 뭐 하게 되면 처분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돈이 들어오죠. 내가 내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줬다. 증명할 수 있고 또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싫어. 근데 이 물건 받아오면 돈을 줘야 되겠어. 근데 이 가져오는 물건은 적은데 내가 가진 재산이 엄청 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건 은행에 뭡니까? 담보. 저당을 해서 융자받아 줬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등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암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알겠어요? 그 내용이 지금 28페이지 7번에 1번, 2번, 3번, 4번 가나다를 설명한 거예요. 자, 됐고요. 자, 8번 갑니다. 자, 8번은 부담부정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담부정려한데 정려는 그냥 주는 거죠. 무상으로. 근데 부담부 때문에 유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부담은 인수라고요. 부채를. 그래서 내 부채를 너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내 부동산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자, 인철이라는 사람이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자, 무슨 법에 따른 우리가 시가 개념을 따를 때는 어떤 물건의 시가를 따를 때는 세법상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시가를 따를 때 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다. 그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가 시가가 5억이라는 부동산이 있더라. 그러면 인철이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왜 어떻게 보유했어요? 샀으니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했겠다? 취득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을 해서 지금 시가 현재까지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냐? 3억이었다. 만약에 인철이가 이 현재 시가 5억짜리를 다른 사람이 대가를 받고 팔면은 얼마 이익이 생겨요? 2억이라는 이익이 생기죠. 그럼 요 이익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뭐 된다? 2억분의 양도소득을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철이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버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상속이 넘어가면 무상이잖아요. 그 물건 가치는 올랐지만은 돌아간 사람이 이익이 없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정려가 됐다. 정려는 뭡니까? 이걸 매매가 아니 매매가 됐다면 2억에 대해 세금 내야 되지만 양도세 내지만 정려를 해버리면 물건은 넘겨줬죠. 그럼 받는 거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도 무상으로 줬다면 실제 이 부동산 가치가 2억이 올랐더라도 들어온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양도세는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정려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인철이는 이 부동산을 뭔다? 길령이에게 이 두 사람 두고 누굴까요? 인철이와 길령이는 누굴까요? 한 사람 내라. 두 사람 다 나라고요. 인철이도 나고 길령이도 나야. 두 개 이름이 있어요. 호주성 이름은 길령이. 어릴 때 조금 잘 살아봐라 해가지고 어머님이 다시 지어준 이름이 인철이. 조상대로 돌림자, 영자 돌림이에요. 학자, 돌림자 학자 있어요. 그래 요거 두 개 냅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 봐요. 그래서 인철이가 길령이에게 시가 5억짜리를 그냥 이전 등기해줬다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해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 행위가 뭐다? 정려다. 그럼 이 자체까지를 한다면 이 정려자 입장은 아무런 세금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받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취득 행위를 했죠. 그것도 부동산을. 그럼 부동산은 등기하는 물건이죠. 아, 그럼 취득 대상이구나. 그럼 취득세는 재산권을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길령이는 취득세 부담을 한다. 지금 한번 잘 드러나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그대로 양도소득에 또 써야 돼요. 응? 자, 그럼 취득세를 얼마에 대해 부담한다? 정려받은 재산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 5억분에서 아무런 대가가 수반하지 않았죠. 그럼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거죠. 그럼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몇 프로냐? 3.5%를 냅니다. 몇 프로? 3.5%입니다. 근데 이 취득세만 부담할 거죠. 그럼 우리 취득세는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취득세 편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나 소유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취득을 내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노동 대가 없이 재산을 얻었죠. 그러면 주변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났어. 지인 잘 만나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누구는 뭡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재산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해라 하는 거죠. 너가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재산 일부를 먼저 사회에 환원시켜라. 그래서 부담하는 세금이 정려세라고요. 됐나요? 정려세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너가 노동의 대가 없이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라. 소득 재분배로 보는. 그럼 얼마가 무상이에요? 5억분에 대해서 정려세가 부담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려를 거치는데 이 인철이가 기존에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다. 빚이 여기서 얼마 있었나? 4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지금은 이제 국가가 IMF에서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대출 방식이 좀 틀렸어. 그래서 대출 방식을 바꾸라라고 우리나라 권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부동산을 담보하고 대출 받을 때 만약에 1억을 빌렸다면 그리고 10년 상환이라면 만기 시점에 일시상환 조건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럼 10년이 지난 후에 빌린 돈을 갚고 그동안에 이자만 지불하면 되었다 이거죠. 그럼 그 돈을 만기 시점에 돈 받으면 되니까 그 자금을 빌려서 뭡니까? 다른 부동산을 또 사고 다른 부동산을 사고 갭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옮겨 자기 자금은 얼마 없는데 한 개만 부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데 문제점이 맞아. 연쇄 부도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IMF에서 그걸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라 라는 거였어. 일시상환은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철이는 그동안 이자만 주고 있다가 채무를 만기 시점이 돌아왔는데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될 정도다. 만기가 탁탁 도고오는데 뭔가 불안해져. 불안하니까 뭔가 내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한 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수 있으니까 가치가 또 떨어질 수 있더라. 자, 이런 위기감에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 조건이 그런 거죠. 인철이는 내 길령에게 시가 5억 부동산을 이전 등기해주마. 그런데 너가 뭐를 나의 채무를 뭐한다? 인수하는 조건이다 하는 거죠. 됐나요? 이것을 부담부 조건이라고 해요. 나의 채무를 너가 대신 갚아한다면 그러면 인철이는 길령이는 지금 현재 인철이 돈을 줄 필요 없죠. 그냥 채무만 아는 거고 앞으로 돈을 주면 되잖아요. 이해했나요? 부담부 증여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부담부 증여와 관계됐을 때는 이 취득세 부분은 일반 증여라면 5억 전부가 무상취득 행위가 되는데 일단 취득 행위를 했잖아. 5억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럼 5억이란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하되 그 5억 중에서 뭡니까? 4억은 본인이 인수했죠. 그럼 이 인수대금 내가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이거는 뭐다? 유상취득분이다 이 말이죠. 무슨 분? 유상취득. 그럼 이제 문장이 뭡니까? 증여받은 자산 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빼죠. 이걸 우리는 문제에 뺀다 이 말 안 해요. 세법에는 공제한다 말을 써요. 그럼 공제한 금액이 얼마야? 1억이잖아. 그 1억분은 뭡니까? 내가 이 5억짜리 재산을 가지면서 4억만 인수해 주잖아.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거면 1억은 무상으로 받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1억분이 뭐다? 무상취득이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 설명했는지 묻는다고 취득세는. 이거를 털리고 오는 사람은 뭡니까? 좀 상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알겠어요? 이 끝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증여세는 처음에 5억이 아니죠. 그럼 증여세는 얼마에서 요 1억분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죠.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증여받은 재산에서 얼마?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가 부담된다 라고 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취득세 부분은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렇게만 됐을 때는 증여자는 아무런 세금이 없어. 근데 이 본인이 갚을 채무를 누가 인수해 줬으니까? 길령이가 인수를 해줬다고 4억을. 그럼 본인이 갚을 필요가 없죠. 갚을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유상분이 발생했다 이 말이야. 유상분이. 이해했나요? 그럼 얼마분이 유상분이 발생했어요? 내가 증여재산 부분 중에서 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뭐 인수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자 증여재산 가액에서 뭐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유상양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비율이 얼마에서? 5억에서 4억 5분의 4만큼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유상이다 이 말이야. 5분의 4만큼 유상이다. 요거를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닌데 물건이 5억짜리를 그냥 4억을 인수하는 쪽으로 그냥 줬으면 내가 4억에 팔은 거지 왜 계속 이러냐. 그거는 여러분 해석이고 우리 세법은 뚜렷한 현재 가치가 존재하는데 저가로 매각되거나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차이는 세법상 뭐다? 무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부담부 증여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시가적인 문제에서 그럼 양도가액을 아주 물을 때는 5억에서 곱하기 5분의 4가 유상분의 양도고 그럼 요거 취득할 때는 3억이죠. 3억 부분 전부가 양도가액이 유상양도분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역시 취득가액 3억에 곱하기 5분의 4 그럼 5분의 4, 5분의 4 요 부분에서 요만큼 비율만큼만 80% 비율만큼만 유상분이다 라고 계산하면 돼요. 일단 요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앞에 부담부 증여를 하기에 앞서서 누가 거래했어요? 배우자 간 직계 종비속 간 거래는
뭐라고 봤어요? 첫 번째 정렬로 본다라고 했죠. 보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뭐다? 유상이다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 인처리와 길렁이 관계가 무슨 관계라면 직계 존비속 관계라면 되나요?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렬하면 배우자 간의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 일단 그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는 뭐로 본다? 그것도 정렬로 본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됐고 지금까지 전체 흐름을 봅시다. 이제 전체 흐름을 조금 낫다. 오늘 좀 마음이 조금은 낫네요. 자, 자, 보면은 지금까지 이 배운 내용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을 열거하고 있어요. 14가지인데 올해 한 개 추가되어서 15가 됐는데 그 열거된 것이 위에서 내려오면 두 문자를 쓰겠어요.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 있고요. 토지, 건축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의미인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로는 오로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없어요. 강어란 권리만 있습니다. 강어권, 어권 권리가 있고. 그런데 올해 들어온 것이 여기서 뭐가 된다? 양이 한 개 들어왔다고요. 됐나요? 양식업권 들어왔어요. 양식업권이 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냐? 회원권이 있어요. 무슨 건? 회원권이 있어요. 그게 회원권이 골, 콘, 종, 성 요가 있어요. 올해 요거 한 개 더 들어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취대에서는 토건, 차기, 선항, 입, 강어 잡아서 해쳐 먹자. 참 좋았는데 그놈의 양식이 들어오면서 강어 잡아서 뭐하자? 해쳐 먹자. 강어 뭔지 알죠? 그래 뭡니까? 해쳐 먹자 말이에요. 해오자. 강어 해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끝났고 올해 양식업이 한 개 들어왔다. 됐죠? 자, 그러면 요런 것을 취득행위와 결합시켜줘야 된다고요. 취득행위와. 그럼 취득에 결합시킬 때 원지 취득했습니다. 토지를 매립간척했고 건물을 신축 재축했습니다. 차량 기기 장비 선박 광고를 만든다. 만드는 것을 제조한다. 조립한다. 건조한다 하는 거예요. 입목은 원지 취득 개념 자체가 없어요. 회원권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출원한다는 거예요. 출원. 관할 간척에 가서 내 면허를 주세요. 라고 출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X입니다. X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시 취득 시에는 뭐만 가시한다? 토지만을 가시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중점이죠. 아까 전체 내용에서 흐름 보면 안 되고 전체에 묶었어. 알겠나요? 우리 취득세 원시 취득시는 뭐만 가세한다? 토지와 건물만 가세 행위를 한다. 그래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가세하고 개인이 건설해도 가세한다. 되나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했다 가세 안 한다고요. 되나요? 그거 알면 돼요. 그러면 성계취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다 땡땡땡땡땡땡 전부 다 가세되는 행위로 본다. 그럼 여기서 한 게 포인트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톡은 차기선입니다. 톡은 차기선. 여기 항공기 안 들어 조심하세요. 항공기 안 들어옵니다. 국가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톡은 차기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또 항공기 산업이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난리죠. 지금 미국에는 더 큰 피해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파산 신청해 놨죠. 미국.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톡은 차기선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자, 이까지가 뭐였느냐? 간주취득이라고요. 변경에 따르는 간주취득 대상은 모든 대상이 간주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냐? 톡은 차기선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항공기부터는 X라고요. 자, 그럼 아까 토지는 뭐였어요? 반드시 사실상 개념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건축은 아까 뭐였어요? 개수. 됐나요? 개수. 자, 그럼 이제 개수란 뜻을 알기 위해서 아까 내가 건축물 몇 종류 구분했어요? 세 종류로 구분했어요. 몇 종류로? 세 종류. 자,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행위로서 뭘 뺀다? 신축행위와 재축행위는 X. 제외된 건축행위. 그러면서 가액이 증가된다면 이 말이에요. 이거만 익히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주된 부동산 거래 대상물이 아니니까 변경했어. 이러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점주주입니다. 가점주주는 어느 회사를 했습니까? 비상장법인이 있어요. 비상장법인. 그래서 비. 그리고 이게 대해서 아까 누구? 여러 사람이 있었죠? 예, 주주와 특수관계자. 유한차인상과 특수관계자. 그 지분들이 몇 프로 된다? 50% 초과. 자, 분명히 우리 장난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초과, 비, 모든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이니까 연대 납치 의무가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점주가 됐다면 너희들은 50% 초과 가점주자 너희들은 이 법인을 취득으로 본다. 그럼 우리가 법인 자체가 있는 건 없고 주식 자체가 취득 대상이 없죠. 법인도 대상이 없고 주식도 취득세 대상물이 없어. 우리 주식을 산다고 해서 취득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법인을 산다고 해서 취득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법인을 사니까 법인을 사면 법인 소유로 된 재산이 있어 없어? 법인을 내가 샀다면 그 법인 소유로 된 재산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럼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죠? 법인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물건에는 법인 소유물에는 취득세 대상물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법인을 샀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취득세 대상물을 다 모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 가액을 전부 다 평가합니다. 가중주 됐을 점에 그 자산을 총 가액을 뭐한다? 평가하더라 이거죠. 됐나요? 가액을 그 평가한 뒤에 여기서 뭐냐? 얼마를 부담하는 납세 의무 부담 비율이 있어요. 가세 적용 비율이 있어요. 가세 적용 비율. 그럼 가세 적용 비율을 곱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 가세 표준이 나와요. 이것이 가세 표준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익혀야 됩니까? 이 가세 적용 비율은 몇 프로 할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익혀주면 된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가표가 나오면 자 아직 세율을 안 냈는데 우리가 취득세의 세율은 사실상 취득과 등기된 세율이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됐어요. 다시 무슨 세율?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소유권을 얻었죠. 그 취득 자체만 가지고 가세하는 것이 취득세고 원래. 그 다음에 이거는 취득은 소유권이니까 법원의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공시에 된 세율이 등록세였는데 그것이 2010년까지는 분리되어 있다가 2011년부터는 취득이 된 소유권 등기는 통합시켜라. 그래서 현재 취득세의 세율은 뭐 사실 취득과 소유권 등기가 통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사실 취득과 소유권 등기가 통합되어 있다고요. 원래 등기에 대한 세금은 내가 공시를 하고자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등기를 안 하면 등록세는 원래 부담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취득해 놓고 사실 취득이 있는데 등기를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등기를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 이전 등기 받고 싶어서 이전 등기를 빨리 받는데 이 취득세가 법적 신고 납부 기간이 60일이 옛날에는 30일이었어. 지금 60일 바뀌었지만은 자, 법무사가 뭡니까? 법원에 시군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동산 샀어요. 신고해서 납부서를 받아옵니다. 하나는 취득 납부서고 하나는 등록세 납부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취득세 납부서는 아직 이거를 세금 안 내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세 납부서는 등록세를 내야만이 등기를 받아줘요. 다시. 옛날에 과거에 뭐냐? 부동산 샀다? 시군 간다? 무슨 납부서?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하겠습니다. 신고했어. 그럼 옛날에는 취득세 납부서 받고 등록세 납부서 받다고요. 그럼 취득세 납부서를 안 내도 등기는 가능하다고요. 그럼 등록세를 납부해야만이 등기를 받아준다고요. 법원 등기는. 그럼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 안 받아줘요. 알겠어요? 내 권리를 공시해 주세요라고 수수료 내는 것이 등록세라고요. 되나요? 국가가 보호해 주는데 수수료를 내야 보호해 준다고요. 공시해 놓고 뭐 안 내죠. 그런데 공시하기 전에 항상 세금 내라는 것이 공시에 대한 세금이래요. 등록세, 면허세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빨리 이전 등기서 법무사님이 뭡니까? 이거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등록세 냈습니다라고 하고 얼마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에 이전 등기 해드릴게요.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취득세 납부습니다. 꼭 뭡니까? 집에 갔다가 본인이 납부하세요.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줬어요. 주니까 뭡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일단 부동산 샀어. 기분 좋아. 집에 가서 술 한잔 딱 먹었어. 잊어버려. 취득세 관련 세금이 안 들어오더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행위가 먼저든 관계없이 동시에 다 내라.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세요. 취득세의 세율은 무슨 세율과 사실취득세율과 취득세의 세율은 무슨 세율과 등기와 관계없는 취득이 사실취득이라고요. 됐나요? 이 사실취득과 무슨 등기? 취득을 했으니까 소유권이죠. 취득은 소유권이죠. 그 등기가 소유권 등기라고요. 이 두 개가 통합되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원죄취득은 사실취득 행위 있죠. 그럼 소유권 등기도 있겠죠. 그거는 원죄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죠. 처음 태어났으니까 처음으로 인기를 묻히던 거 보존 등기라. 그럼 사실취득과 보존 등기. 자, 그 다음에 승계입니다. 승계는 뭡니까? 무슨 이전입니까? 소유권을 타인이 가져왔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야. 됐나요? 그러면 잔금을 치렀다? 그럼 내가 사실취득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전 등기 해온다? 공시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사실취득이니까 소유권 등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야, 사실. 이 사실취득은, 자, 원죄취득은 하나인데 승계는 아까 뭡니까? 유상승계도 사실. 유상승계, 무상승계 있죠? 정려받고 상속받는 거 있죠? 그게 아까 승계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간주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고 해서 토지 산 거 있어 없어요? 토지 산 거 없잖아요. 사실취득이 없어. 그럼 소유권 등기가 있어 없어요? 소유권 등기 있어 없어요? 자, 이미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 이미 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토지 지목만 변경했는데 가액만 높아진 거라. 새로운 토지 안 샀잖아요. 안 게 아니야. 근데 취득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취득이 아니잖아. 그럼 소유권 등기 있어 없어? 아니, 원래가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자체는, 지목 변경 자체는 토지를 산 것이 아니니까 사실취득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 알겠어요? 등기부에 내 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소유권이. 근데 그 땅을 지목을 변경했단 말이야. 다시 말합니다. 지목 변경은 사실취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 법으로 취득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사실취득 세금만 내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취득이든지 사실상 취득은 전부 다 2%예요. 2%. 1000분의 20. 근데 이거를 권리를 주장하면 내는 세금은 다양해. 소유권 등기세금 2%도 있고 1.5%도 있고 1%도 있고 0.8%도 있고 0.3%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개가 결합되니까 4%, 3.5%, 3%, 2.8%, 2.3%란 5가지 세율이 표준세율이 있어요. 근데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구성된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취득 2%와 동실함을 내한 수수료가 따로 있다.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무슨 취득입니까? 사실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취득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득을 봐야 되니까 세금은 몇 프로다? 그래 2%래 2%. 간주취득 세율이 몇 프로다? 2%라고요. 사실취득 행위가 아니니까 소유권 등기 세율이 없네? 그럼 소유권 등기 세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네. 근데 취득을 보라고 했으니까 2% 내내. 무슨 취득이? 간주취득이. 토건, 자기선, 가점주주가.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요거처럼 이제 전체 다 정리 한 표에 이렇게 딱 정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세 적용 비율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 가세 적용 비율이 26페이지 있는 거예요. 자, 26페이지 됐나요? 자, 이 가세 적용 비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는데요. 가점주가 됐다. 언제 됐느냐 하는 거죠. 가점주 된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1번 있죠. 자, 가로 1번이 비상장 미등록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 명칭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이 법인 설립 당시 가점주주 인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가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있어요. 가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란 것은 이미 회사가 설립되어 있단 말이죠. 주주가 일단 본인이 주주라는 거 그 회사가 설립되어 있다는 거고, 근데 현재 그 주주는 가점주가 아니다 말이죠. 근데 매입 또는 정자 등으로 해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했고 최초로 가점주가 됐어요. 최초로. 자, 그래서 그때는 뭐다? 가점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가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언제 현재? 가점주가 된 날 현재 법인 주식 지분을 모두 치료한다. 가점주주가 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 가시한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과 3번을 묶으면 요 2번과 3번 내용은 가점주가 언제 되느냐? 처음으로 가점됐다 이 말이야. 최초 가점주주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자, 뭐라고요? 처음으로 가점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처음으로 가점됐는데 이번 내용은 언제다? 법인 언제? 설립시야. 시험에 잘 옵니다. 이 법인의 설립 당시에 가점주가 됐다. 만약 법인 설립 당시에 55% 지분을 가졌다면 X 면제부 가세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집안들이 독점하게 됐으므로 다른 집안을 삼킨 것이 아닌 개념이 되니까 55% 세금 낸 거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법인 설립이 아니고 법인 설립 후다 말이에요. 법인 설립 후에 최초 가중됐다. 그러면 그 법인 설립 후 소유하고 있는 최초 가점주주가 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모두 가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설립 당시는 40%였어요. 가점주 아니었죠. 납세가 뭐 없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 15%를 증가시켰다고요. 그럼 몇 프로 됐어요? 55%. 그럼 이게 최초로 가점됐죠. 그러면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날 현재 얼마 가세한다? 55%를 가세한다 이 말입니다. 15%만 가세하는 게 아니라 최초 가점된 날 현재 이 50% 전부를 가세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설립시는 가세 없다 하는 거하고 설립 후에 최초가 전부 가세한다 이 개념이 끝난 거예요. 자, 그 2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가중주주인 자가 주식 등을 등으로 가중주가 아닌 자가 되었다가 주식을 매입 등으로 다시 뭐가 됐어요? 가중주가 된 경우죠. 그러면 밑줄은 뭡니까? 종전 가중주주의 당시의 지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증가 부분을 치러본다. 그래, 증가 부분만 치러본다 하는 겁니다. 얘가 어찌 됐어요? 60%였는데 30% 매각했어요. 그럼 30% 남았죠? 그럼 50% 초과 안 하니까 가중주 벗어났죠? 그럼 다시 거기에서 40% 치르겠다면 70% 됐죠? 그럼 70% 전부를 가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60% 납부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빼자. 그래서 10%만 취득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이미 가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미 가중된 상태죠. 그리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으로 취득하여 해당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치러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주주 가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것도 뭐냐? 증가된 경우만 가세한다. 그럼 4번과 5번은 이 4번과 5번은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같다는 거야. 개념이, 적용이. 그러면 내가 먼저 5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전에 마무리 짓고 나가겠습니다. 이 5번은요. 가점주주가 그럼 가점주주가 취득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가중주가 됐다는 것은 설립시 가중주로 면제부를 준 겁니다. 면제라는 건 뭐야? 너와 똑같이 세금 낸 거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설립 후 가중주입니다. 가세했죠. 그러니까 이 가중주가 설립시 가중주가 됐던 설립 후 가중됐던 거는 묻지 않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중주는 이미 그만큼의 비율만큼 세금 납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주주가 취득해서 보유가 됐을 때는 얼마나 가세합니까 하는 거죠. 취득하여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있죠. 취득 후 보유 비율이 있어요. 그 취득하 보유 비율에서 마이너스 최고 비율,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이에요. 이 최고 비율을 그럼 최고를 빼서 무슨 남는 분, 증가분 있으면 이 증가분만 가세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자 55%였어요. 가점주주죠. 그럼 50% 납부한 적이 있다는 거지. 그럼 가점주주가 거기서 취득했다. 플러스 3%를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 돼요? 58% 됐죠. 그럼 58% 전부를 가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취득 후 보유 비율에서 마이너스 이전의 비율 최고 비율 55%를 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만 가세한다? 증가분. 이게 증가분이죠? 3%만 여기다가 곱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 증가 최고분은 이게 뭐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놓은 거를 틀리고 오는 사람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60%였어요. 거기서 일부를 마이너스 6%를 매각했어요. 자, 여기서 60%였다. 여기서 4%를 팔았어요. 그럼 몇 프로 돼요? 56%죠. 그럼 5% 팔아도 마찬가지고 4% 팔아도 마찬가지고 일부 처분해도 지금 50% 초과잖아요. 가점주주였고 가점주주였죠. 그럼 60% 된 시점에 이미 납부한 적이 있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그래도 가점주주란 말이에요. 이 가중 상태에서 플러스 몇 프로 됐다? 3%를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 돼? 59% 되죠. 그럼 가중주주에서 취득했다 이 말이야. 그럼 취득한 시점에 보유 비율이랬죠. 그래서 몇 프로 뺀다? 몇 프로 뺀다? 이거 보라고요. 최고 비율. 이전의 최고 비율. 과거에 납부한 비율만큼 빼준다고요. 그럼 이게 최고 비율이 아니라 이거라고요. 그럼 이전의 최고 비율 60%.
뺀다는 거죠. 0이라고요. 알겠어요? 선생님, 강사님 계산 잘못하지 않았나요? 왜? 숫자 잘못되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세법은 마이너스 쓰면 안 돼. 그래 되면 한급 해줘야 돼. 여기는 그래 0이라. 정가분이 없으니까 가세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된 부분이 여기서 7% 되었습니다. 그럼 56%에 7%면 얼마 돼요? 63. 그러면 요 7% 가시하는 게 아니라 최고 비율 마이너스 몇 프로? 60%. 몇 프로? 3%. 시험에 잘 노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4번 내용은요. 4번 내용은 재차 가중주라고요. 뭐라고요? 재차 다시 또다시 노래 있죠. 아 참 요즘 저 트로트가 인기 있는데 어젯밤도 뭡니까 트로트 그거 본다고 우리 집 사람 옆에서 뭡니까 잠을 안 자고 보다 새벽까지 12시 넘어요. 1부 2부 해가지고 넘깁니다. 아 어제 여자분들이 얼마나 감을 지르든지 재차 가중주입니다. 재차 가중주죠. 자 재차 가중주는 자 아까 그렇게 가진 대로 보세요. 자 55%였어요. 네? 그럼 가중주였죠. 여기서 마이너스 10%예요. 그럼 45% 되죠. 가중 50%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7%를 치되겠어요. 그럼 52% 되죠. 50% 초과죠. 다시 가중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가중될 때는 이 비율에서 뭐 최고 비율 55%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프로? 그렇지 0. 정가분이 없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2%다. 그럼 얼마야? 57%죠. 얼마 뺀다? 55%. 몇 프로만 가산한다? 2%만 가산한다고요. 이 가정이라고요. 아, 내가 생각해도 설명을 너무 잘했다. 자, 아니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 가세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해적인 성격과 암기적인 성격을 갈 것이 우리가 29페이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조금 이따 보죠.